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에 있는 권리들 제한하는,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알려주는 이러한 등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 다 등기예요. 등기, 예고 등기, 가처분 등기라고 하고요. 압류 등기라고 하고 가압류 등기라고 해요. 위에 있는 것들은 권리예요. 근저당권, 질권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타 등기. 얘네들은 뭐냐면, 제가 분류를 해보려고 해봤더니,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냥 기타 등기로 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기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 임차권 등기,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지권 미등기랑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등기예요. 집합 건물.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볼 수 없어요. 자, 임차권 등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도 주고 우선 면제권도 주죠. 이런 것들이 저희 임차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차권은 원래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임차권이 등기부에서 공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 알아볼 거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자, 저희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제 이거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를 그냥 서류상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표기를 한 거고, 저희가 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맺고 전입신고하고 점유하면 이길 영시에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힘을 줘요. 이 대항력이라는 힘은 뭐예요?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대항력은.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 종료 시점에 현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존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 종료 시점에 소유자한테 보증금 다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대항력이라는 힘은 그 경매 배당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경매가 넘어가고 말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의 문제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그럼 나는 배당에 참석할 수 있어야만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쵸? 어디에다 받아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면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거든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항력 요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게 되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되는 거예요. 순위. 이 우선 면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일부라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이거예요. B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맺고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대항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인 우선 면제권도 확보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자기 회사가 제주도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주도로 오래.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문제 뭐냐면 대항력은요, 전입신고와 점유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전출해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 자, 내가 전입신고는 남겨놨는데 내가 이사를 가버렸어. 점유를 빼버렸어.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져 버려요.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도 우선 면제권도 없어져요. 이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회사 이전하는 그 시점이 계약 종료 시점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거죠. 저희 지금 2년 만료가 되고요. 저는 재연장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계약 만료 기간에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못 돌려주겠대. 임차인이 안 구해진대. 이분이 여기서 이제 집이 5억이에요. 5억이고 자기는 보증금 3억 원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전세가 한 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니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그 보증금 저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들어올 사람이 없대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봤어요.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분이 다른 데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나 봐. 그래서 가압류가 들어왔어. 등기부에. 그리고 세금도 안 냈나 봐. 그래서 국가에서 압류도 들어온 거예요. 자,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가압류 있고 압류 있는 물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못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계약기간 종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제주도에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전입을 하는 순간 대항력이 없어지면서 이 임차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져요.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집이 압류 들어왔으니까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다른 데 전입하는 순간 임차인으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요 내용을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도를 마련해놨어요. 자, 요거는 등기부에 공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야 돼요. 지나야 되고, 그 보증금 중에서 내가 1원이라도 못 받은 게 있으면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임차권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데 요 요건만 있으면 국가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공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시하게 되면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냐면, 원래 여기에 있던 내용이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가 돼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전입신고 언제인지, 점유 언제부터 했는지,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사 가면 계속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시하고 떠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는요, 임차권 등기한 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요 내용 가지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언제 발생했는지, 우선면제권, 배당순위가 언제 확보했는지, 요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거고, 임차권 등기한 날이 배당순위가 되거나 대항력 확보하는 날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이 권리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전세권으로 또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네. 압류하거나 전입식 이렇게 전출 나가더라도, 네.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저 상황에서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해준다라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얘네보다 순위가 밀려버리잖아요. 전세권은. 새롭게 전세권을 설정한 날짜가 그건 소급 적용이 되진 않아요. 전세권 등기한 날 이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얘네보다 순위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배당 순위가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 날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얘네들보다 뭐 이런 것들 먼저 갖췄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배당 순위가 얘네들보다 빠른 거예요. 임차권 등기하는 게 내 입장에선 더 유리하겠죠. 임차권 등기는 소유자 소유 없이 그냥 단독은. 그러니까 원래 임차권 등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차 계약 맺으면서 소유자한테 임차권 등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것만 갖추면 임차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전출을 하게 되면 임차권 자체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 내가 공시를 하고 떠나는 거죠. 그럼 내가 계속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나는 여기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배당에 참여해서 내가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주택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 임차권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보증금 7,300만 원, 그리고 이제 범위, 어디를 사용하겠는지, 임대차 계약일자, 전입신고일자죠. 주민등록일자니까. 그리고 점유 언제부터 했는지,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임차권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공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 접수한 날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고 나오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임차권 등기 서류 접수를 했어. 그리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등기부를 떼서 임차권 등기가 공시되어 있는지 보고 떠나야 돼요. 저희가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건물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합니다. 토지가 있고요. 이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물건들을 원래는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만 경매로 넘길 수도 있어요. 토지만 경매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토지와 경매가 다 나왔는데 건물은 A한테 팔아먹고 토지는 B한테 팔아먹으면 원래 경매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한 건데 따로따로 팔아먹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왜냐면 그 건물은 A가 낙찰 받았고 토지는 B가 낙찰 받았어요. 두 사람이 또 싸우겠죠. 그래서 원래는 따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같이 팔아먹어요. 한 사람한테 같이 매각해버려요. 이거를 일괄 매각이라고 해요. 이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의 부동산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두 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건물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요. 토지 등기부를 보고도 또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는 권리 관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건물은 위험하지 않는데 토지가 위험할 수도 있고 토지는 권리상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권리 분석을 이런 것들은 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합 건물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 다가구, 공장, 창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독립된 부동산 두 개를 내가 같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권리 분석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두 번. 이런 것들은 경매정보지에 두 개가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보면 저희가 권리 분석하기 편하게 등기부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요약된 것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건물 등기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두 번 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 자, 여기 보면 이건 주택 물건이에요. 주택 물건입니다. 이게 이제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경매 상세 페이지거든요. 쭉 내리면 여기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표기가 돼요. 두 번 분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 이번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토지 등기부 떼보세요. 그냥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만 보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건 보면 아래쪽에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집합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니까 위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자, 저희가 집합 건물은 어떤 걸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집합 건물? 얘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고 얘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근데 집합 건물은 뭐예요? 이런 독립된 부동산을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옆으로 위로. 토지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집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요게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얘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존재하고요. 얘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고 그 얘기는 각각 등기부 등본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각각 소유권자라든지 권리관계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요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그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러니까 한 명이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만한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대부분 이렇게 쪼개져 있을 거예요. 그럼 건설사에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랑 어쨌든 협의를 해서 다 소유권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등기부 등본이 다 각각 존재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 위에 집합 건물을 지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권도 가져와야 되지만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되고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얘네들이 각각이 독립된 부동산인데 이런 각각이 독립된 부동산이 일단의 토지를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공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01호의 토지는 여기야. 102의 토지는 여기야. 구분해버리게 되면 소유권 이전할 때 101호 이거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101호 소유권이 할당된 요 토지도 소유권 이전해야 돼요. 그럼 일이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공유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이 나눠져 있던 지금 필지가 분할되어 있던 이 토지를 어떻게 하냐면 한 필지로 합쳐버려요. 그럼 기존에 있던 토지 등기부는 없어져 버리겠죠. 말소시켜 폐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건물들은 이 전체 토지를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 대지에 서 있을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지분을 할당을 해줘요. 지분 형태로. 그리고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 일단의 전체 대지의 면적이 나와요. 458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지금 301호잖아요. 그러면 전체 458제곱미터 중에서 이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별도로 이렇게 밑에 또 표기를 해줘요. 전체 대지 지분이 458제곱미터인데 얘한테 할당된 게 48.36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집합 건물은
토지에 대한 그 토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집합건물 권리관계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집합건물에서 이런 대지권 등기 작업이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 지분이 대지권 지분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표제부에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아까는 전체 대지가 몇 평인지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호수에 할당된 지분이 몇 평인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지권 등기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대지권 미등기된 물건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사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격을 매겨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요거를 합쳐서 감정가를 만들어내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해당 호수 건물이 있어요.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호수의 건물의 가격을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전체 대지 중에서 확보하기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 이게 뭐 8평이면 8평, 15평이면 15평.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어 있으면 대지권, 토지 지분에 대한 가격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 호수의 건물 가격도 감정평가하고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 대지 중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평가를 해서 요걸 합쳐서 감정가를 만들어내요. 대지권 등기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자, 한번 볼게요. 경매 정보지고요. 지금 부산에 있는 라구 하이빌이라는 아파트 물건이네요. 지금 보니까 건물 면적은 84.2제곱미터. 그럼 감정평가 할 수 있겠죠. 면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지분도 나와 있어요. 자, 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대지권 가격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건물은 1억 3,580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을 확정되어 있으니까 20.4183제곱미터잖아요. 이거를 가격 평가를 해서 5,820만 원으로 지금 대지 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합쳐가지고 최초 감정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초 감정가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대지권 등기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건물의 면적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얘가 대지 지분을 10평을 가지고 있는지 20평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지 지분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건물은 감정평가할 수 있어. 근데 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감정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직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대지권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지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지분이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평수가 건물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대지 지분을 조금만 할당해줘요. 근데 평수가 크면 얘네들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이 대지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이 16채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면적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공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16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건물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대지 지분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 되겠죠. 자, 1600제곱미터를 16채가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한 호수는 대지권을 몇 제곱미터로 가져가게 될까요? 100제곱미터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버하우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해당 호수의 건물 가격을 평가를 하고 대충 아직 대지권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1600제곱미터네. 그러면 내가 비율대로 나눠보니까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호수는 100제곱미터 정도를 대지권을 확보하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적을 가지고 가격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표기가 돼요. 대지권란의 숫자가 아니에요. 대지권이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어. 미등기야. 그래서 대지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건물 4억 9,200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이거는 면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기 대지권란을 보면 대지권 미등기나 내가 어바웃으로 대충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할당이 될 것 같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을 이렇게 가격 평가를 했어 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물건을 보시다가 대지권란에 숫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대지권란에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대지권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지권을 가지고 올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자가 분양 대금이 10억 원인데 10억 중에 7억만 냈어. 3억을 안 냈어. 근데 이게 경매로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서 대지권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분양회사나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제 대지권 등기 작업을 할 건데 대지권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분양 대금이 10억 원인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3억 원을 안 냈어요. 그럼 3억 원 주시면 제가 대지권 줄게.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나중에 계속 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어차피 또 팔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지권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3억 원을 내고 대지권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지권 미등기나 어바웃으로 계산해서 감정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 다 완납했어. 그러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내가 별도의 비용 없이 대지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미납한 게 있어. 근데 대지권 가지고 올 때 그거를 내가 대신 내줘야 대지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이나 시행사를 통해서 대지권이 있느냐,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분양대금이 다 완납됐느냐, 요 여부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낙찰이 안 돼도 그거 확인이 돼요. 네네, 그쵸. 전화하면 알려줘요. 그런 것들. 왜냐면 어쨌든 이분들도 누가 낙찰됐는데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겠죠. 난 공지했잖아,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알려줘요. 최근에는 경매계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요. 그러니까 원래 경매계장님이 이런 거 조사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참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 옛날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낙찰자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됐거든요. 근데 수도권 시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매 물건이 확 줄어들었어요. 진짜 확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경매 계장님이 심심한 거라.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네? 자기가 심심하니까 전화해봐서 그걸 조사한 거를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계장님은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계장님은 안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20년 4월 9일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계장님이 알아본 거야, 심심해서. 분양자가 대지권에 대한 부분도 분양대금을 완납했대요. 그럼 우리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근데 만약에 이 문구가 없어. 그럼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집합 건물 중에서 아파트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빌라에서는 이런 대지권 미등기 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 빌라 물건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대지권이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분양회사 찾기도 힘들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망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의 집합 건물 표제부거든요. 표제부 보면 건물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는데 대지권에 대한 부분은 없죠. 대지권 미등기 된 물건이에요. 근데 빌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냐면 토지를 지분으로 토지 등기부 등본에 토지 지분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서. 대지권 등기 작업을 하지 않고. 자, 보니까 이게 토지 등기부거든요. 토지 등기부. 보니까 이번에 윤땡순 지분 전부 이전,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대지 지분을 기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소유자가 윤땡근 씨죠. 윤땡근 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이 빌라가 윤땡순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분이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집합 건물 떼면 이분이 집합 건물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토지에는 별도로 또 이렇게 지분을 확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대지 중에서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한테 이전한 거죠. 윤땡근 씨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대지권 미등기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토지 등기부 안에서 이전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 그 페이지를 뒤로 넘기면 요약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자 지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소유자의 윤땡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번에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있는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집합건물 등기부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토지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있어서 못 없앴어. 근데 이 권리가 소유권자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합건물을 취득하려는 사람한테 경고를 해줘야겠죠. 토지 이상한 권리가 있어서 너 토지 등기부 떼봐가지고 어떤 권리인지 봐. 이 권리가 너한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든 경매로 낙찰받든 해 라고 경고 문구를 삽입해 주게 되거든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가 그거예요. 토지 등기부 한번 떼봐 라고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 표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각물건 현황에도요, 토지에 지금 토지 별도 등기가 있대요. 이건 대지권 작업은 완료가 된 거예요. 대지권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 이상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떼봐서 이게 어떤 권리인 건지, 낙찰받아서 인수되는 건지, 말소되는 건지, 혹시 인수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류 중에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품질 보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이 권리가 낙찰로 만약에 살아남아 죽지 않고 인수된다고 한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토지에 있는 권리가 있긴 한데 이 권리가 낙찰로 없어져. 그래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인수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인수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이에요. 대지권은 지금 등기되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지권 안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봐야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 근데 뭐냐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여러분 일반 매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토지 등기부 떼봐야 돼요. 어떤 권리인지. 자,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런 식으로 표기해줘요. 이건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인데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고 문구로 이렇게 살펴해 주는 거예요. 토지에 별도 등기 있어요. 2번 토지 갖고 12번 압류 등기 있고요. 1구 3번 4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경고 문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 떼봐야 돼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내가 일반 매매로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보통 알람을 안 맞춰 놓거든요. 그냥 뭐 10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12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강생분들이 입찰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10시에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어요. 입찰서를 체크해 드리려고. 그래서 보통 제가 오전 시간엔 자고 있거나 아니면 입찰 들어간 거 체크해 주는 시간이어서 시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카톡이든 뭐 문자든 전화든 해주셔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24시간 다 오픈되어 있어요. 언제든 전화 주셔도 상관없어요. 전화는. 근데 여성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전화 주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살포시 해주시면 제가 살포시 답변 드릴게요. 저녁 시간인데 한 6시 지났는데 전화가 와. 와이프도 알아요. 수강생인 건 알아. 근데 여자 목소리면 반찬이 달라져요. 여성분들은 한 6시 전까지는 이렇게 전화 주셔도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는 카톡 정도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바쁜 일이 있으면 조금 이따 답변해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저한테 카톡으로 닥달을 하세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건 어쨌든 경매물건이에요. 경매물건. 그러면 저희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돼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토지 별도 등기 있으나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로 다 소멸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법원에서 권리 분석한 거예요. 매각물권에서는. 자, 이번엔 토지 별도 등기 인수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근린상가예요. 근린상가. 집합 건물이죠. 자, 보통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하나만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대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도 제공해 줘요. 토지 등기부 떼보라고. 옥션원에서. 그럼 저희는 뭐 보면 된다? 매각물권명에서 보면 돼요. 딱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 191번 구분지상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낙찰받아도 이 구분지상권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상권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인수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돼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어쨌든 인수가 된대요. 그럼 저희가 토지 등기부를 한번 떼볼게요. 어떤 거냐면 떼봤더니 이거예요. 구분지상권 설정이에요. 그리고 지상권자가 서울특별시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하 연결 통로의 소유래요. 이런 지상권은 인수돼도 돼요. 공공기관에 설정한 것들. 아까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보니까 이게 상가물건이었잖아요. 상가물건. NC백화점 물건이에요. 근데 아마 이 지하철역에서 이 상가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 입구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거 낙찰받아서 임차에 맞출 건데 지하 통로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있는 게 좋겠죠. 이런 지상권은 인수돼도 인수돼야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이 계세요. 수강생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거 설명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NC백화점은요, 지하 통로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NC백화점 지하 통로. 빡쳐서. 했더니 빡쳐서 하라면 불가 NC백화점 6호선 지하 통로로 가는 법. 여기가 지하 통로가 있는데 예, 찾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그분도 그때 처음 하셨대요. 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통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구분지상권 설정한 것들은 인수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뭐 가처분이라든지 다른 권리들이 혹시 인수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저희가 심화학습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실전반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계속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물건 이걸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얘기해주면서 그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수업만 있고요. 뭐 실전반, 심화반 이건 없어요. 수강생들을 따로 만나 뵙나요? 나중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일단은 다른 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요청에 의한 어떤 그 개인적인 만남 뭐 그런 거 있지? 네, 뭐 지금은 형동생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막 새벽까지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그 수강생 기수별로 이제 계속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모임,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가끔씩 가서 특강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모임을 제가 막 열심히 만들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가서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는 또 컨셉이 착한 선생님으로 컨셉을 잘못 잡아서 가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타 등기 중에서 임차권 등기,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임차권 등기는 보통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하는 임차인을 임차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 못 받은 게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해서 나의 권리를 공시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대지권 미등기랑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됐으면 뭐 확인해 봐야 돼요? 대지권 미등기. 뭐 확인해야 돼요? 분양대금 완납. 토지 별도 등기는요? 매각물권명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근데 기억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지권 미등기 문제 있어. 토지 별도 등기 문제 있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건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등기한 임차권 등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후순위 임차인이 등기한 임차권 등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냐 후순위 임차인이냐는 저희가 2주차 때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분홍색에 있는 거,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등기부등본에 공시하지 않았는데 왜 권리로 인정을 해줄까요? 얘네들도요, 공시해요. 얘네들도 공시합니다. 그게 등기부등본이 아닐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권리 중에 임차권은 저희가 2주차 때 배울 거고, 여기 보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있죠. 빨간색이죠. 위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소유자가 공사를 해달래. 그 업자가 공사를 해줬어요. 그럼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나한테 뭐 줘야 돼요? 공사 비용을 지불해줘야 돼요. 근데 완료가 됐는데 공사 비용을 지불 안 해줘. 그러면 건설업자는 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내가 공사한 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이걸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유치권. 근데 이러한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아도 인정해줘요. 자, 분묘기지권은 어떤 거예요? 분묘기지권. 예, 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을 토지에 묘가 있는 거예요. 묘.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내가 만약 다른 사람 토지에 내 몰래 분묘를 세웠어. 근데 토지 소유자한테 안 들켰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 토지에 계속 내 분묘를 존속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물건 낙찰받잖아요. 분묘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일단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 내 소유의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 설정하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하지 않았어도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법률로 정해질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건물은 남의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하지 않아도 계속 존재시킬 수 있어요. 토지가 건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얘가 이 토지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특수물건이라고 불러요. 이런 특수물건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수물건 권리자들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의 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등기부등본에 공시하지 않았는데 왜 권리로 인정을 해줄까요? 얘네들은? 얘네들도요, 공시해요. 얘네들도 공시합니다. 그게 등기부등본이 아닐 뿐이에요. 얘네들은 현장에서 공시해요. 현장에서. 자,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숙박시설이에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숙박시설인데, 여기에 보니까 유치권 여지 있음, 안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3,355만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되어 있죠. 유치권이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공시예요. 근데 유치권의 공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돌아다니시다가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팜플렛 카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공시예요. 유치권을 현장에서 공시하는 거야. 그럼 팜플렛 카드라든지 아니면 시간 장치를 한다든지 그 직원을 거기서 이제 시간 장치해 놓고 이제 관리하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게 유치권의 공시 방법이에요. 유치권은 현장에서 공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유치권자가 이렇게 법원에 나 유치권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가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아니에요. 신고 안 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순위 상관이 없어요? 네? 순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등기부에 있으면 권리의 순서를 매길 수 있는데 얘는 등기부에 없으니까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유치권 성립 여부 있어. 불분명해. 너네들 알아서 판단해. 낙찰받으면 유치권자는 너네들이 알아서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유치권이 없다라고 별도로 소송을 해 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이게 유치권의 점유 공시 방법이에요. 공시 방법. 보면 매각문건에 있어서 보통 유치권자가 권리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를 해줘요. 근데 유치권은 이런 권리 신고 안 해도 돼요. 경매 진행됐을 때. 유치권 성립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공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공사업자 입장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대부분 신고하긴 해요. 법원에. 자, 이번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아요. 근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시예요. 공시.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은 분봉의 형태가 명확할 것. 누가 보더라도 분봉의 형태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갔는데 요래요. 이거는 설사 이게 분묘라고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 안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농지물건이에요. 농지물건. 뭐 지분으로 나온 거고요.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이래요. 지금 보니까 분봉이 있죠. 자, 뭐냐면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 현장에 갔는데 분봉이 있어. 그럼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내가 낙찰받아도 분묘를 이전하지 못해요. 아니면 분묘기지권을 협상을 해서 돈 주고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토지가 있어. 전체 토지가 있는데 분묘가 구석탱이에 있어. 여기 버리면 돼요. 근데 가운데 있어. 이거는 내가 따져봐야겠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있고요. 위에 분봉이 있는데 지분만 나온 거예요. 지분만. 전체가 1000평 정도 됐는데 한 100평 정도만 나온 거예요. 지분으로. 분묘 지분 물건만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가정묘, 종중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종중묘인데 종중묘면 이게 막 이렇게 친척들끼리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얘가 카드값을 안 내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낙찰받는 거죠. 낙찰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분권자한테 팔아먹어요. 내가 낙찰받아서 지분권자가 되면 이 토지 전체를 경매로 넣어버릴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우리 종중묘잖아. 부모님 모시고 있는 땅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웃돈 주더라도 나한테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분봉이 이렇게 돈을 좀 그러니까 그 분봉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토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장 분묘 지분 물건 공략하는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어쨌든 공부는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분묘기지권이라 되어 있고 주의사항에 연고자 위상의 분묘가 소지함, 연고자 위상의 분묘가 소지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불분명. 법원에서 써준 거거든요. 법원은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그리고 매각물건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요. 연고자 위상의 분묘가 소지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성립 불분명함.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죠. 판단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각자가 판단해서 네네, 그쵸. 끝까지 안 나타나면 이제 무연고 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신문에 공고하고 비용 들어가고 뭐 이제 시간 흐르면 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자, 이런 것들도 분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만약 지분으로 나왔어. 이런 것들은 못 팔아먹어요. 방치된 거니까.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내가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지 않아도 이 토지 위에 내 건물을 종속시킬 수 있는 권리거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공시예요. 얘는 현장에서 공시가 돼요. 누가 보더라도 건물이 이미 명확할 것.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딱 현장에 갔더니 위에 건물이 있네? 그럼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근데 낙찰받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겠죠.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내 토지 위에 계속 존속할 수 있어? 이걸 따져보는 게 법정지상권 분석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법정지상권 있는 물건을 법지권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법지권. 근데 법지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있어요.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이분들이 분석하는 건 이분들이 돈이 있나 없나를 봐요. 이분들의 자식이 있나 없나를 봐요. 이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야. 소장 날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노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낙찰 받았어요. 노부부들의 자식이 5명이 있어. 다들 조금씩 잘 살아. 근데 낙찰 받아서 내가 소장 날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갈까요? 며느리들이.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토지 낙찰 받았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 소송 진행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죠. 건물 철거하게 되면 부모님들 나와야 돼, 일단. 여기서, 그죠? 그러면 아들 중에 누군가가 모셔야 되잖아요. 누가 모셔? 며느리들이 모시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토지 낙찰받은 사람한테 웃돈 주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평생 여기서 행복하게 거주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도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보니까 매각 물건이 토지만 매각이래요.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래요. 아, 내가 낙찰받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오는데 위에 건물이 있나 봐요. 그럼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다?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건물이 이 토지에 존재할 수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게 매각 물권명세서에 기재된 것들을 이렇게 기재해 준 거거든요. 본권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의 건물 소지하며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매각 물권명세서에 요거를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경매정보회사에서. 예. 본권 지상의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의 건물 소지하며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게 매각 물권명세서는 법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품질 보증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유형을 피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좋은 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 깔끔한 거예요. 근데 뭔가 문구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사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저는 예전에 선생님 두 분한테서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종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 머리가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입찰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파트 물건을 봤어요. 경매물건 나왔는데 배운 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상 문제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권리가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권리.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물건을 보면서 이거 혹시 보이지 않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입찰을 못 들어왔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치로 소유권 취득하고 명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안방을 열었더니 분봉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멍청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남고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저희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들은 돈이 목적인 권리, 즉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권리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돈이 목적인 권리는 여기 저당 근저당, 질권, 이건 한 몸이죠. 한 몸. 그리고 담보가등기, 가등기 중에서 담보가등기로 판명된 거, 그리고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고 공증받으면 바로 경매기입등기 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경매기입등기가 배당받는 순서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도 돈 받는 권리예요.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돈 받는 권리예요. 그 전세권은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배당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세모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권리들은 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권리들이에요. 나머지들은. 이거 이외의 나머지들은.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의 대부분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 그래서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1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10분만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